구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춥지 않으신가요? 지금 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다행이고요. 지난번에는 아마 난방이 안 돼가지고 후보자님들이 단상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긴장도 하시고 또 춥고 그래서 고생했는데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정에 없는 질문을 하나 불쑥 모든 5분께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혹시 총장이 되시면 평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난방 정도는 좀 화끈하게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만장일치로 다음부터는 난방을 잘 떠줘서 우리가 가슴을 쭉 펴고 어깨를 펴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작은 구성원들의 작은 어려움을 파악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총장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부에서 행정, 재정, 복지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들었고요. 2부 순서는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부분은 사전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이고, 둘째 부분은 후보자 간 즉석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청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비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전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전 질문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한 개씩의 질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들은 각각의 예비 후보자는 모두 4개의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 후보자들은 사전에 주어진 4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중 여러분은 저 뒤편에 질문의 내용을 미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답변 순서도 역시 일부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규룡 교수님의 주어진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답변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역시 이 앞에서 시계로 5분이 진행되는 시간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시간을 조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계 잘 보이시나요? 예, 저렇게 5분 동안 답변을 조절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김기룡 교수님? 예, 그러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김기룡 교수님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는 재정 분야의 목표는 재정적으로 홀로서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을 외부에 종속하게 되면 외부에서는 돈을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서 대학에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으면 링크 사업비를 주면서 링크 사업단장을 교무위원회에 포함을 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교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개 사업단의 단장을 교무위원회에 참석을 시켜라. 그러면 대학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딸 때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따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성예계 확충이고요. 그 기성예계 확충에 대한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데 어떻게 그 정원의 인원을 충원을 해서 64억을 확보하겠느냐. 그 확보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등록금, 그러니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등록금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 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10%입니다. 10%면 50억이 1년에 50억 정도 전체적으로 56억에서 64억 정도의
등록금 삭감이 됩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서는 뭘 하겠다고 하냐면 등록금 손실분을 사업비를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방안은 두 가지인데 정원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받으면 등록금 손실분에 대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등록금 감소분 그거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한 64억은 사실은 이거는 미니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못 뽑고 있는 거거든요. 입시정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정책을 잘 운영하면 60억 충분히 증가 가능하고 기숙사 운영 수익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학 때 기숙사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회가 기숙사 비용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방학 때 운영을 하면 20억 정도는 상당히 손쉽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공간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하고 기숙사 비용을 조금 더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20억은 미니멈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외국 유학생 4,000명.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충북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25,000명가량 있습니다.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됩니다. 한국문화 교육이. 정부,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학에 적극 투입하면 1,000명 정도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개무역 형식으로 중개 국제화를 하면 됩니다. 중국에 있는 학생들 미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 대학에서 키워서 미국으로 토스를 하거나 미국 학생들 중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중국보다는 여기가 적응하기 더 쉽거든요. 그럼 중개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 국제화를 운영하면, 국제교류를 운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대학 내 고비용 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비용 대학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고비용 대학 가령 일례를 들어서 의대에서는 1년에 약 한 10억 정도를 버는데요. 30억 같았습니다. 20억 마이너스거든요. 그거 어디서 납니까? 그거는 남는 대학에서 본부에 주면 본부에서 거기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수익 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 의대를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고비용 구조 개선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다른 대학도 몇 개 있죠. 그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및 연구사업 직원 주도로 한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처장 재직 시절에 성균관대학교를 왔습니다. 교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프로포즈를 작성하고 설명 다 합니다. 능력을 개발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총장은 뭐하냐? 총장은 바깥으로 뛰어야 됩니다.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답변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룡 교수님의 답변이었고, 우리 뭐 답변 끝나면 한번 박수 한번 멋있게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여기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발표하는 중에서 해수된 질문이고 첫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경영학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회사의 최고 결정자가 결정했을 때 그것이 옳은 결정이냐 옳지 않은 결정이냐. 특히 자신의 이해와 조직의 이해가 서로 상충될 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대학을 보면은 총장이 재선에 나오니까 자기가 재선을 하기엔 자기 이익하고 이 조직 이익하고 지금 상충이 돼서 지금 프로세스를 계속 이끌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지금 현재 총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총장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없는 지배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를 총장 위에 최고 운영면을 만들어서 상근이 아닙니다. 비상근으로 최고 운영면을 만들어서 여기는 교세장도 들어오고 총장도 들어오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 교수 몇 분 들어와서 최고 운영위원을 만들고 외부에서도 전문가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상근 감사는 이것은 총장이 임명하는 감사인데
사전적 감사, 예비적 감사를 한 70%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감사 기능은 30% 하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이것도 총장이 임명하지 않고, 이 교수회장이나 또는 교수의 임원들, 그리고 회계사를 자격을 가진 또 경영대 교수님이라든가 법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상근 감사위원회를 하면은 학교 내에 이렇게 총장이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없앨 수 있다 해서 저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지배구조가 누가 총장이 됐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영학계에서 이게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화가 상당히 줄어든 대학에서 그래도 언론을 열고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시간이 나면 답변드리고, 네 번째 학과 자율 규제, 기능 강화, 학과 중심 대학으로 바꾸었다. 지금 현 총장이 와서 상당히 중앙집권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과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고 학과에서 진정 요구하는 것들이 참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20년을 생활해 보니까 어느 때 가장 열심히 일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바로 우리 학과가 도움이 될 때 가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내가 지금 열심히 일 때 우리 학과가 잘 될 때 가장 있는 그것이 아마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회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원도 그렇고 해서 학과에다가 행정인원까지 배치하고, 행정인원은 행정을 보도록 하고, 기존의 그 학과에 있는 조교는 교수님들이 부족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재원을 노력을 낭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교가 서포팅하는 부분을 바꿔서 교수분들이 본연의 연구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발표한 TA 제도를 또 도입해서 이 효율화를 또 이렇게 운영한다면 학과 중심 되더라도 마지막 우리가 요구하는 효율성,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이 효율성을 높은 학생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해서 학과 중심 대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 재정 확충 1602억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3페이지짜리를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고 조금 의아하셨는데, 제가 보면 요 부분 재정 공약 수익과 지출 부분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한 것은 이제 수입에 있어서 수익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또 기존에 이제 벤처 기업을 해봤던 경험을 살려서 학교 내에서 좀 큰 기업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중재 교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김수각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김수각 교수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ERP 시스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이라는 ERP 시스템은 경영학에서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회사의 자금서부터 판매,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점국립대학은 부산대학하고 우리 대학만 제외하고 ER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 시스템은 구축은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도입한 대학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 적응 문제 또 부담이라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립대학의 ERP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재정 부분에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재 예산이 한 130억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자체 부담금을 40% 할 때 우리 대학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 수치라고 파악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재정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 연구까지를 통합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할 때는 20억 원의 재정 소유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국가재정지원사업과 결부지으면 큰 예산 부담 없이도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7년의 안식년을 보장하면서 예산 인원을 50명으로 확정한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 안식년을 권리화하는 것은 요즘 많은 대학이 권리화를 하고 있고요. 대학 평가에 있어서도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을 권리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을 준가치를 계산해서 800분으로 잡을 때 7년 안식년을 고려하면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수혜가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임용된 지 7년 이내 또 안식년을 사용하고 정년이 7년 이내 남으신 분들, 그런 분, 또 다른 연구 수행 과제, 또 해외 파견 교수라든가 이런 또 모집자, 또 학과의 파견 제한 숫자를 고려하면은 1년에 최대 60명, 평균 50명의 수혜자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기타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5억 정도의 예산 소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종래 안식년의 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미달이 됐거나 최근에도 2대1을 넘는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식년을 7년 권리화한다고 해도 예산상의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영진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전문 경영 컨설팅의 경영진단을 맡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지만 어느 국립대학이 경영 컨설팅 입찰 공고액을 5천만 원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시대가 지났지만은 2억 범위 내에서는 경영진단 비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자체의 진단 결과에다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식으로 다 운영하면 또 예산 절감 효과는 있다. 이런 경영진단을 통한 권고안 내지는 개선책을 반영하면은 우리 미래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물론 경영의 효율화, 운영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학교의 발전 지출 프로세스가 상호 연계되지 않았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지출은 고정적인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그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개 회계를 통한 발전 계획을 점진적으로 임기 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갑 교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이재신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질문의 내용은 스크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재정위원회와 인력본부 설치의 이유 내지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재정위원회 설치를 제가 정책 공약으로서 내세웠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실 알다시피 저희 재정 회계가 4대 재정 회계지 않습니까? 전체 보면은 한 3,500억 수준인데, 이 대학 전체 재정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우리 대학에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 몇몇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재원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낮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기간 품목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라든가, 또 대학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발전 전략에 적합한 어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예산 배분의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학교 내부에 또는 외부에 재정 전문가를 좀 많이 이렇게 재정위원회에 포함시키면서 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이 재문의 어떤 효율화를, 재문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자라는 이런 목적으로 재정위원회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외 협력본부 설치도 제가 역시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뭐 잘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 대학이 이제 대학 등록금에 의존하던 시대는 사실은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다원화해 나갈 수 있느냐,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먼저 큰 관건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는 대외협력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일은 물론 이제 발전기금 모금도 있지만은 대학 홍보까지를 사실은 겸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도 사실 굉장히 빈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계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발전기금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어떤 조직이 분명히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대외협력본부 설치를 공약을 내었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 통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질문을 받고 어떤 분이 참나 좀 궁금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질문하신 이유는 아마 이제 우리 후보자님 중에 기초하신 어떤 통계 자료가 저하고 다르기 때문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이 예산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당황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런저런 통계치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어떤 액수로 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년 주요 업무 계획 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국정감사 자료라든지, 또는 대학 평가 자료, 또는 대학 알림이 자료, 각각 다 다르더라는 거죠. 때로는 이제 예산상의 자료와 결산상의 자료,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자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기초 통계치가 조금 다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기승회계 재원의 합충 방안으로서 외국 유학생 유치, 이것을 제가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 분명한 것은 향후 우리 대학의 학생 수는 학년 인구 감소라든지 또는 이제 정원 감축 요구에 의해 가지고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원의 모집 대상인 외국인 학생 학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 김필웅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한 300명의 외국인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학생들이 한 200만 원. 그래서 한 학기에 보면 한 6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 하면 한 12억인데, 우리가 한 200명만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대학의 유학생 상당수는 중국 학생이죠. 그런데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또 많이 빠져나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본 학생들을 보다 조금 이렇게 관리를 잘함으로 해가지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뭐 역시 교육 과정 운영도 조금 체계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것도 역시 동시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1학년 때 조금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내역 역사라든지 문화, 우리 영어라든지 이런 어떤 기초 분야의 교육 과정을 우리 기초교육원에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2학년부터는 이제 적응 과정으로 들어가게 함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을 제대로 받고 만족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이제 분권형 책임 행정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우리 김수학 교수님도 분명한 어떤 공약으로서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권형 마무리 해주시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지금 분명히 학생에게도 예산이라든지 인사 또는 분명히 주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조금 더 강조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우리 본부의 위원을 임명할 때도 단과대학 학장이 조금 임명함을 해가지고 위원과 학장 간의 어떤 소통도 조금 더 활발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교수회에서 학장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선출했습니다만 지금은 임명을 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교수회의 의지를 존중을 하는 걸로 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윤여표 교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 공약 관심을 갖고 예리하게 즐겨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가지인데 저도 첫 번째 질문은 보시는 것처럼 충청북도 통합청주시 세종시와의 연구협력개발사업 발굴에 대한 보관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제가 밖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곳과 또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약을 제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가장 최고 현안인 우리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중요한 그런 방법으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는 수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또 사업이나 이런 연구 용역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학에는 아시겠지만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750여 명의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밖에서 보니까 이만한 최고의 싱크탱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 최고의 싱크탱크 750여 명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자체나 또 세종시에와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의 각종 정책 과제나 사업들을 유치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지자체하고 그 대학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협력관계를 하고 또 서로 상생, 윈윈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로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기구에서 각종 정보들을 입수하고 나아가서 전문가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또 아까 어떤 후보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대신에 총장이 예를 들면 총장은 밖으로 뛰어서 정말 지자체와 긴밀하게 그런 것들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좀 큰 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밖에서 가장 불만 중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적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지금 기관장께서 그런 역할들을 거의 못하고 내부에서만 앉아서 그것을 일일이 행정을 작은 걸 챙긴다 하는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는 지자체와 중앙기관과 같이 협력하면서 정부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조조정 정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 등록금이나 구조조정 정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등록금이나 기성의 감소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 재정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3차에 걸쳐서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공약의 가장 중요한 키가 사실은 돈 문제거든요. 근데 갈수록 등록금이나 이 기성에게 재원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 대학의 가장 최고의 현안 문제가 이 재정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앞세우는 선거 공약도 확실하고 힘있는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로부터 각종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재원을 확보하고 또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서 하고 또 발전기구나 기부시설들을 유치를 하고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예산의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
많은 부분들이 헛된 곳에 가지 않도록 효율성과 공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방중심대학 즉 선도사업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지방 중심 사업이 발굴되고 그것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지방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학이 앞서서 하도록 하겠고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이미 우리 오창이 이미 기능직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김진용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옥길 교수님을 포함해서 5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부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후보자 간의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흥미진진한 현 대목인데 한 번의 질문만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후보자가 자신이 선택한 다른 후보자에게 1분간을 질문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는 2분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에서는 질문이 한 후보자에게 집중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혹시 여러 개의 질문을 받는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정책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발표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기룡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되신 것 같고 김기룡 교수님께서 한 후보님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데 한 명을 찍으라고 난감하네요. 이재신 교수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학 재정과 연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다들 눈 감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성예비. 만약에 지금 기성예비를 학생들이 납입 거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성예비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질문의 그 핵심을 제가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요. 기성회계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몇몇 대학에서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거는 교육부의 훈령에 의해 갖고 이른바 비국고 회계 훈령에 의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납입 거부 운동을 하면 지금 한 75% 기성예비가 없어지거든요. 대학 운영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의 이제 핵심은 학생들이 거부 운동을 벌였을 때 총장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 질문이시겠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저는 이제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거부 운동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뭐 그 바람을 더 강하게 가지려면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뭐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을 통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수준에서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혹시 더 좋은 어떤 묘안이라도 우리 김기룡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오히려 김기룡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준재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질문에 발표하신 그 과정에서 윤혁표 예비부장께서는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돈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정재정복지를 발표한 날인데 재원 많은 방안이 지금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뭐 구체적으로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큰 타이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선 재정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외부로 한다는 것은 일단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지자체로부터 그것들을 확보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이 저의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업체들, 결국은 이제 돈이 이제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업체들부터 각종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 공동연구라든지 기타 기업체 지원. 사실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비롯해서 큰 대학들이 보면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그런 건물들 기부받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보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 그런 것이 미약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여러 우리 후보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어떤 또 등록금 의존을 하는 시대는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각종 우리가 수익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끝으로 밖에서 많은 재정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말 정확하게 빈틈없이 낭비되는 재정은 없는지 그런 것들 꼼꼼히 다시 한번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막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심의와 또 집행, 감사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혁표 교수님의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김수박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정준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대 발표문을 보니까 추가 재정 확충 계획으로 1,602억 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하시면서 국고와 기성회계를 1,105억 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기존의 국고회계는 운영 인건비와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감소 거의 평균적인 추세입니다. 국고회계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국고 지원금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 다음에 기성회계도 거의 뭐 존폐가 논의되고 있고 계속 거기에서 크게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 정도 이해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산단 회계하고 발전기금 회계를 많은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국고와 기성회계를 1,105억 원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발표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재정지원 사업 수익금 13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오버헤드 쪽에서 이 사업 중에서 학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산단이 좀 이렇게 방만하게 넘기지 않고 수익 사업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학교 쪽으로 넘기신 분은 130억 정도를 많이 더 만들어보겠다. 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고 및 기성에게 국고는 그렇습니다. 총장이 능력이 굉장히 작아요. 새로운 어떻게 국고 700억 원 예산 1,100억 원 예산 700억 원이 우리가 오창하고 오송 쪽에 사업 건축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총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에 있는 것은 반이하를 밖에 나가서 우리가 기초라든가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뛰어서 나름대로 학교의 지원을 많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다른 후보들도 물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겠지만 제가 뭐 나름대로 이 부분에 하는 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정중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이재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룡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저한테 아주 답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그야말로 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에서 기승에게 재원을 그만큼 확충하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도 아마 더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김기룡 교수님은 발표 때 보니까 굉장히 기승에게 재원 확보가 확보 예상 뭐라는 거죠.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액이 굉장히 높더란 말이죠. 한 250명 어떤가요? 255, 315. 예.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뭐 많이 확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다다익선이 좋죠. 저희들로서는. 그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 학교 이제 아주 이제 우리 교무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 쉽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상당히 입시 정책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해주셨길래 교무처장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입시 정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면은 재원 확보에 좀 더 플러스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현재 입시 정책은 정원 내 학생을 뽑는 경우가 있고요. 정원 외 학생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 외 학생 가운데 모집이 특성화고 모집이라든가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학생 특별 전형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원을 채우는 경우는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12년 이상 거주한 학생, 교육을 받은 거죠. 외국에서 그러니까 중등교육까지 받은 학생의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성화고 출신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 졸업자들을 그 전형은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직한 재직자 특별 전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은 120명을 뽑거든요. 120명을 뽑는데 7명 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 현상이 생기는 건 뭐냐면 대학 내에 있는 학과에서 우리가 할게 그렇게 해갖고 60명씩 두 군데서 나눠가졌습니다. 바깥에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바깥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재직자들의 설문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수요조사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 분야 학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당장 필요로 하는 그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이른바 입시 전형 정책을 현실에 기반해서 바꿔야 돼요. 바꾸면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재학생 충원율이 138%입니다. 현재 우리 116%거든요. 20%는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입시 정책이 잘못돼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김기룡 교수님의 답변이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윤혁표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답변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공평하게 김수갑 교수님께 아주 쉬운 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약에서 보면 우리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라든지 학예 휴양시설을
만들겠다, 운영 확대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재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혹시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교직원의 기숙시설 현대화 그것을 공약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직원 아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열악한 구조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외부의 이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공약을 제시했고요. 또 휴양시설의 문제는 현재 이제 우리 유일하게 그 연수원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월악산의 학습님은 조금 휴양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좀 더 시설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고, 진천의 천문대는 천문대 기능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휴양시설하고 연계시키는, 그렇게 하면 조금 휴양시설이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여름에 이제 해안에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우리 대학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뭐 임대라든가 이런 걸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싶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컴플렉스에 대한 휴양 복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는 지금 기부, 민자 유치라든가 또 동문회 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일정 기간 기부 체납 방식으로 시설은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은 총체적으로 한 5억 정도면 기본을 갖출 수 있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5분의 질문과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토론이 달아오르려다가 확 식어버린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 후보자님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는 오늘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청중석에서 주신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님들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주신 질문서 중에서 계신 교수들이 후보자당 1개의 질문을 이렇게 선택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해당 후보자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각 2분이고 이 앞에 있는 시계를 봐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오늘 발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기령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고비용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비용 대학에 먼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간단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비용 대학에 상당한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현재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고비용 대학에는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질문으로 바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아까 말씀드릴 때 7개 대학 남는 장사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대학이 공대입니다. 자연대도 많이 남고요. 그리고 전자정보대도 많이 남습니다. 인문대, 사이대 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학이 의대입니다. 등록금 수입 10억입니다. 등록금 수입 10억인데 갖다 쓰는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은 병원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면 의대 교수들은 이중으로 수혜를 받거든요. 여기서 기성의 수당 받아갑니다. 의대에서 진료 수당 받습니다. 여기서 기성의 연금이 받고 의대에서 또 연금이 받습니다.
이중 수혜를 받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원이 수익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병원은 부채 비율이 800%입니다. 국립대 전체에 가장 수익성이 낮은 대학, 부채 비율이 높은 대학이 200%입니다. 도대체 이런 재정 규모 때문에 병원에서 의대 쪽으로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재정. 그래서 병원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비용 들어가는 비용, 학교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퀄리티 졸라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비용 대학은 나름대로 학교 돈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뭘 해야 되냐면 기여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수익 사업을 창출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네, 김기령 교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중재 교수님께 제출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을 위한 소규모의 학과 자율성 강조 방식이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간접적인 통제만을 강화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질문하고 지금 반대.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 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스스로 달성하고 그리고 본부에서는 그에 맞도록 예산과 인원을 지원해주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총량이 된다면 본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학과 중심으로 학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개유 재량을 많이 드리는 동시에 그다음에 이 책임 그런 예산과 그다음에 그런 제휴 재량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끌고 갈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개별 교수 평가 시스템에서 그다음 학과가 공동 평가 시스템을 같이 넣어서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중재 교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수갑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 조직이 기존의 행정 업무를 간섭, 통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또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 전문 조직을 공약을 했는데요. 일부는 뭐 재정기획본부라든가 재정위원회를 공약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제 재정에 대한 감시 기능은 지금 교수회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이제 학칙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도 아마 그쪽을 요구했는데 지금 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회도 물론 그 재정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만은 학교 내의 기구에도 팀 정도는 충분히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예산 사용 또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런 걸 투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견제 내지는 또 자체 감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재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갑 교수님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재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입니다. 고품격 복지 개념이 단순히 임금 증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예산에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고품격의 의미를 간단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역시 또 어렵네요. 상당히 고품격의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뭐 이런 질문 같은데 우선은 처우 측면에서도 분명히 그죠? 일단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는 향상돼야 된다는 것 이건 분명할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학교 공간 자체도 연구와 또 교육을 위해서 조금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예를 들어서 그린 캠퍼스 또는 이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도 분명한 하나의 고품격의 어떤 복지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느냐. 또 더불어서 아까 지금 여러 후보님들이 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 역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생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어떤 시설을 갖추고 또 제도를 체계화하는 것, 구생복지센터 설립이라든지 또는 휴양관을 임대를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또는 직원들이 뭐 학기 중 내지는 방학 동안에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완비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고품격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신 교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영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내 민주적 언론 창달을 위한 대학 언론 매체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학내에서는 학교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학내 언론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수 없는 학내 언론 매체를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요?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후보들한테 하나하나 질문을 다 준비했는지 제가 참 여기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공약 중에 하나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각종 의사결정에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또 강화시키겠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관장 혼자 거의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들 또 직원들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일환으로 학내 민주적 언론 창달을 위한 대학 언론 매체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시한 것이 이뉴스를 창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소통을 굉장히 국가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어떤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과거에는 어떤 신문, 물론 대학 신문도 제가 활성화시키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이제 어떤 지면을 통한 인쇄 매체를 통한 이런 언론보다는 어떤 인터넷을 통한 특히 젊은이들은 거의 신문 같은 것도 안 보더라고요. 제 애들도 보면 거의 안 보고 인터넷을 통한 뉴스를 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매일같이 이런 것들이 어떤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매일 교수님들한테 이메일로 언론 관계 기사라고 해서 뭐 보내주는 거 보면 저걸 왜 보내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읽을 거리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좀 학교의 부정적인 내용도 사실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각하면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인터넷 답변 마무리.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쓴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게 제 공약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지금 5분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토론회 2부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교육과 연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심 프로는 총장 공모가 규정 싸움이 아니고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 경쟁은 소통을 통해서 실현되고 개심 포럼의 토론회는 바로 소통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심 포럼의 토론을 통해 총장 공모가 정책 경쟁과 정책 검증을 위한 정책 중심의 공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3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비전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들었고 2차 토론회에서는 교육과 연구, 오늘 3차 토론회에서는 행정, 재정,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개심 포럼은 세 차례의 토론회 영상 자료를 녹화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 대학 운영의 주요 분야,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참석하신 5분의 후보자들이야말로 소통에 적극적이고 정책적으로 잘 준비된 후보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5분의 후보자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약 2시간 반에 걸쳐 총장 예비 후보자들의 행정, 재정, 복지 정책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개심 포럼이 주최한 제3차 충북대학교 총장 공모 예비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